네, 10월 16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목요 모임입니다. 오늘은 전 대구대학 총장이셨던 우리 홍동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긴조세대 TK 대학 민주화 학생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홍동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왜 김성목 목사님은 안 보이세요? 혹시 보이십니까? 네, 네. 어, 제목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이게, 어쨌든, 긴조 세대는,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이, 제가, 말하자면, 대학생 시절을 보냈던 시대여서, 저는 그 시대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고, 평생 제 어떤 여러 가지 의식 세계나 실천이나 등등을 상당 부분 규정했던 청년 시절의 엄혹한 정치 사회 환경. 한마디로 저는 긴조세대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76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75년도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75년도에 긴급조치 9호가 있었어요. 72년도에 유신 있었고요. 74년도에 긴급조치 1호, 2호, 4호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긴급조치 9호가 이제 75년도 5월 달에 있었다가 이게 박정희 씨가 죽을 때까지 긴조 9호가 쭉 갔단 말입니다. 긴조 9호는 너무나 잔인한 어떤 정치의 테러였고 국가폭력이어서 바로 그 시절에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특히 제가 몸담았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는 아주 전통적으로 데모학과로 아주 유명했고 당시 유신 체제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요주의 학과 내지는 찍혀 있었던 소위 말하자면 그런 학과였습니다. 어쨌든 그 시절에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저는 이걸 다행인지 불행인지라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감옥 생활을 안 하고 조사받는 과정은 뭐 좀 있었지만 감옥까지는 안 가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년 동안 70년대 후반 4년 동안 저는 아주 전형적인 학생운동권으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여러 가지 방황을 몇 년 하다가 다시 대학원에 늦게 들어가서 사회학 공부를 좀 더 하고 88년도에 소위 대구의 대구대학교로 교수 신분으로 몸을 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88년도면 비교적 요즘으로 따지면 이른 나이에 왜냐하면 32살에 제가 교수가 돼서 왔거든요. 이런 나이에 교수가 돼서 뭐 지방에 대구에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했는데 이게 뭐 자칫하면 재미없는 옛날 얘기가 될까 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카톡방에 초대를 받고 김정목 목사께서 제 고등학교 친구입니다만은 초대를 해줘서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듣고 공부도 하게 되는 기회가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짐작들은 하셨겠습니다만은 그냥 교수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장까지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은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저에 대해서 소개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를 찾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빌어서 제 말씀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88년도에 32살에 대구에 와서 5년 뒤에 제가 대구대학교에서 해직을 한 1년 합니다. 근데 해직의 과정에서는 그게 93년인데 어쨌든 제 눈에 너무 문제가 많았던 재단하고 대구대학교가 엄청난 전쟁을 한번 치르게 되는데 한편에서는 교수하고 학생이 한편이 되고 다른 편에서는 재단
하고 붙어서 상당히 살벌하고 상당히 험악한 재단 분규를 겪는데 그 와중에서 제가 해직이 됐고 해직된 신분에서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교수들이 저를 뭐 알든 모르든 원로 교수까지 다 해가지고 제가 해직 발표된 그날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가가지고 교수들이 189일 동안 농성을 합니다. 농성을 하고 저한테는 사실 저는 교수 비상총회에 가가지고 고별 인사까지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교수협의회 간부였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저를 교수님들이 한 달에 각자 10,000원씩 걷어가지고 200만 원을 생활비를 저한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저를 붙들어서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서 떠나더라도 대구대학교 이 대학 하나는 좀 민주화 해놓고 떠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교수님들하고 189일 동안 철야 농성을 거치고 이듬해 2월 달에 관선이사가 오고 그러니까 관선이사가 왔다는 얘기는 저를 해직시켰던 재단이 이제 퇴진당했다는 얘기죠. 교육부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 퇴진당하고 관선이사가 오고 그 관선이사에 의해서 제가 복직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이제 그 전엔 전 사실 학생 시절에는 전형적인 운동권 형태로 몇 년을 살았지만 저 원래 성격은 그냥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이걸 천직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성격 자체가 뭐 이렇게 다른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는 걸 즐겨하는 성격도 아니고 뭐 잡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공부하는 게 적성에도 맞고 이런 얘기하면 젊은 애들한테 혼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교수가 됐는데 어떻게 분교의 어떤 한가운데 있게 되면서 어쨌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대구라는 지역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시민운동, 지식인운동, TK를 바꾸기 위한 이러저러한 운동에 직간접으로 관계를 하다가 어쨌든 하다가 결국은 2009년도에 직선 총장으로 나서게 됐고 당선이 됐고 대구대학교는 지금도 총장 직선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립대학에서 총장 직선제 하는 대학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구대학교는 사립대학이지만 엄청나게 민주화된 대학입니다. 아, 대구대학교의 민주주의 지수는 아마 전국 대학에서 뒤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첫째, 둘째가라고 뭐 둘째, 셋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완전히 민주화된 대학으로 서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도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위협도 있지만 뭐 그건 어느 조직에게나 있기 마련인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직선 총장을 시작하고 그 총장 재임기에 소위 관선이사가 파견돼 가지고 10년, 20년 오래된 대학들은 2009년에 MB 정권이었는데 MB 정권이 그러한 대학들은 정상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위 정의사 체제로 전환하는 관선이사를 끝내고 정의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당시 MB 정권이 정책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MB 정권이 갖고 있었던 교육 철학은 아, 관선이사 체제의 사립학교를 정상화한다 함은 10년 전 혹은 학교에 따라서 20년 전에 쫓겨났던 옛날 재단 주인, 그 사람들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단 주인 혹은 설립자, 유족, 설립자 이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거를 정상화라고 정의합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쫓겨났든 어떤 잘못이 있어서 퇴진을 했든 어쨌든 이제는 학교가 안정이 되었으니까 관선이사의 역할은 끝난 것이고 옛날에 쫓겨났던 그 주인이
다시 학교를 경영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그때 관선이사 체제의 사립대학에 대한 재단 정상화의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정상화를 하면 전국에서 그런 그러니까 관선이사로 한 20여 년 있었던 전국의 여러 대학들이 있어요.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큰 대학으로 하면은 대구에 이웃에 있는 영남대학교의 원래 재단주는 관선인사가 88년에 왔는데 88년에 관선인사가 오기 전에 재단주는 박근혜 씨였습니다. 원래 박정희 대통령 때 영남대학교 이게 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생략합니다. 어쨌든 박정희 씨를 교주라고 생각하고 정관에 박정희가 교주라고 찍혀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박정희 씨가 그렇게 시해되고 나서 박근혜가 이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영남대학교, 광주의 조선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강원도의 상지대학교 뭐 등등을 비롯해가지고 이름 나 있는 인천대학교 등등 해가지고 관선인사 파견된 대학도 많은데 이 대학들을 다 이렇게 돌려준다고 하니 그걸 순순히 가만히 있는 대학들은 없습니다. 교수 학생들이 나서서 다시 한번 또 분규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옛날에 쫓겨난 그 재단에게 다시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학교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아주 상식이었고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판씩 다 분규가 다시 재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 대학들이 옛날 구재단에게 넘겨집니다. 넘겨집니다. 뭐 정부가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영남대학교는 지금 박근혜 씨가 재단 물론 본인이 이사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추천한 사람들이 어쨌든 재단 이사진을 장악하고 있어서 사실상 박근혜 씨 영향력 하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학들이 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때 제가 그거를 막아내야 된다는 미션을 가지고 직선 총장에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고 그걸 막아내는 과정에서 제가 두 번 직선 총장을 연임을 했는데 한 8년 동안 어마어마한 저기 뭐죠? 우리 평생 고생하신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이 좀 어폐가 있고 외람되긴 합니다만은 저는 진짜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을 여러 번 고비를 넘기면서 결국은 구호재단에게 넘겨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막아내서 어쨌든 대학 민주주의를 수호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그 미션을 마치고 이, 어, 총장 8년을 마치고 2021년도에 학교를 떠났습니다. 한 33년 근무하고 떠났습니다. 그게 이제 제 뭐죠? 지금 57년생입니다만은 제 살아온 저기를 그냥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고 학생 행복은 왜 집어넣냐면 제가 대학 민주주의를 어, 한편 이걸 수호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치르다시피 그래서 제가 뭐 몇몇 고비에서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어쨌든 엄청난 고소 고발에다가 엄청난 뭐 온갖 일들을 다 겪었으니까요. 뭐 총장이 그런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호강하는 총장이 아니었고, 이렇게 뭐 그런 폼 잡는 총장이 아니었고, 그냥, 진흙탕에서 그냥 하면서 학교를 지켜야 했던 그런 총장으로 8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몇 가지 교육 철학 중에, 워낙 재단 문제 때문에 하고 싶었던 일을 다 못한 게 너무 많지만, 하나는 제가 그냥 고집스럽게 대학을 좀 바꾸려고 애를 썼던 테마가 학생 행복이었고, 학생이 행복한 대학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서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사회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학생 중심 대학 경영 패러다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단, 총장, 교수 중심의 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이건 사립대학이건. 이거는 이제 공급자 중심의 대학 구조가 너무 오랫동안 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뿌리 박혔던,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정부가, 국가가 대학 운영에 그냥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했던 그런 체제, 감시하거나 그런 체제. 그래서 학생들은 과거 독재 정권 때는 그냥 기관원들에 의해서 아니면 학교 당국에 의해서 늘 감시받고 통제되고 했던 그런 학생이었고, 좀 민주화된 이후에도,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도 늘 재단 내지는 교육부 내지는 그들에 의해서 임명되어진 총장 혹은 교수 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학 의사결정이 되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학과 편제가 만들어지고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교수를 평생 했지만, 이건 뭐 너무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패러다임인데 우리나라에 이걸 학생 중심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저는 철석같이 하고, 직선 총장 교수와 직원들한테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중심으로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두 번째 총장 취임할 때도 힘들게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아주 힘들게. 왜? 재단이 그때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두 번째 취임하고 나서 취임식을 안 하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는데 학생들이 취임식을 해줘서, 이건 세계의 유례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열어준 총장 취임식 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자랑으로 여기는 사건, 이벤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21년도에 제가 학교를 떠날 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임식도 못하고, 그 공공기관의 이사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냥 온라인 게시판에다가 그냥 글로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학생들이 그 글로 인사글을 보고 자기들끼리 어쨌든 뭐, 무슨 사이트에서 좋아요, 그리고 뭐 댓글을 쭉 한 게 저는 몰랐죠. 전혀 몰랐는데, 이게 이제 신문에 보도가 돼가지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소리 없이 얼굴도 못 보고 떠난 저를 학생들이 좋게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어쨌든 저한테 온라인상으로 상당히 몇백 건을 덕담을 해주는 기사가 어느 신문사 기자 눈에 띄어가지고 아주 미담 기사로 신문에 한번 크게 나섰습니다. 이 두 사건이 제가 학생 중심 대학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교수들 설득하고 직원들 설득하고 학생들 만나서 같이 어울리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그 몇 년 동안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제가 온갖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재단 문제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상처뿐인만은 아니었다. 상당히 보람도 있었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두 사건이 그런 거였습니다. 이거 좀 얘기가 좀 이상하게 번졌는데 하다 보니까. 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 쭉쭉 지나가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답니다. 이게 답니다. 그냥 보시면 이렇게 됐고요. 지금 제가 이거 안 보고 그냥 기억으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네. 오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한 거는 이것으로 뭐 그냥 마치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제가 뭐 이 좀 재미없는 얘기를 쭉 드린 거는, 제가 전쟁 같은 대학에서 그런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어, 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런 경험이랄까,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교수나 다른 직원들도 이게 상황이 아주 대단히 엄혹해지면
같이 손잡고 싸우던 동지들도 끝까지 가는 동지가 있고 중간에 등 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뭐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저를 공격해 들어오는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뭐랄까 그냥 겉에선 낮에는 하고 밤에는 딴짓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이라고 할까 그 내면에 평소에는 알 수 없는 왜 교수라고 하는 직업이 평소에는 늘 점잖잖아요. 점잖, 으려고 하고, 또 점잖게 보이고 싶어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엄혹한 상황에 던져지면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본질이 여지없이 다게 드러나고, 각 나름대로 자기 생긴 대로 실존적인 결단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식으로, 어떤 사람은 그 배신하는 모양새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이중 스파이하는 모양새로, 어떤 사람은 일편단심 끝까지 가는 모양새로. 이게 그런 경험을 거치면서 이게 다 드러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고, 사실 저 자신도 엄청난 어깨에 그 책임감을 짊어지고 어떤 상황에서 제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제가 결정 내린 걸 제 스스로 생각하면, 제가 이런 놈이었구나. 제가 이런 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 자신도 하게 되는 그런 묘한 경험도 있었고, 뭐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한 60 몇 년 삶을 정산을 할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